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행보가 엇갈린 하루였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주가 날아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6월 들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에 다수 포진되어 있는 2차 전지의 하락이 발목을 잡은 가운데 삼천당 제약의 독주가 돋보였습니다. 자, 엇갈린 지수의 행보 속에서 시장의 다음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8만 전자 23만 닉스, HBM의 랜드까지 실적 청신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다시 8만 원 고지를 터치했고 SK하이닉스는 23만 원을 넘어서며 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AI 시대 HBM 매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낸드 플래시 가동률까지 올라오며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중인데요. 6월 들어 외국인이 바구니에 가장 많이 담은 종목 1위와 2위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대표주의 호실적 예상에 소부장주들의 동반 성장 기대감도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HB의 모멘텀이 실적 기대치까지 상향을 시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5세대 HBM의 엔비디아 납품이 올해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HBM 매출액 비중이 1분기 대비 2분기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HBM 성장 추이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신다면요. 예, 일단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엔비디아 AI 칩 초과 수요에 따라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에 이어서 이제 이미 진입 성공한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은 2024년에 HBM을 이미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주문이 거의 꽉 찼을 것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존 HBM2 8단 안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계속된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었고요. HBM3 12단과 관련해서는 퀄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더 고품질의 제품이기 때문에 단가에 있어서도 이제 우위에 있게 되고 전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이제 품질에 있어서도의 격차를 조금 더 벌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새로 공장을 건설하고 이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이제 독보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좀 예상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가 되겠죠.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끌어안는 위험에 대비해서 이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열려 있는 편이긴 합니다. HBM 양산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발열 및 전력 효율 문제로 이 엔비디아 쪽에서 이 대량 주문을 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 TC 본더 공급을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이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엔비디아와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이 TSMC 쪽 퀄테스트를 통과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장 쪽에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는 다시 신고가를 썼고요. 삼성전자는 8만 고지를 다시 터치를 했습니다. HBM 모멘텀 우위로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우위에 있는데 상승 여력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삼성전자 주가 그 자체로만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이제 주가는 매력적이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펀더멘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이 가격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방면으로 이 변화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격 측면에 있어서의 담기가 정말 편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며칠 전부터 이제 7만 5천 원 정도를 찍었을 때 그 정도의 가격에 있었을 때는 고객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드리면서 담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구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나쁘진 않지만은 분명히 아쉬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뭐 현재 이야기는 확실한 이야기보다는 뭐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삼성전자에서는 주가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토파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퀄테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퀄테스트 이후에도 새로운 제품을 TSMC 쪽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이 현재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HBM 패키징 작업을 사실상 TSMC 쪽에서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TSMC 쪽에서 입장에 있어서는 이 몰려드는 주문 때문에 삼성전자의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사, 즉 삼성전자라든지 TSMC 모두 이 파운드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업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문을 당장 TSMC 쪽에다 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체 파운드리로 원스톱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이 파운드리 퀄 테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도 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따라서 HBM 그 자체로만 보자면은 사실상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셨지만 펀더멘털 측면 그리고 HBM만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소부장 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DI라든지 PSK홀딩스 등 대부분 종목들 고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 시점에서 한미반도체 눌림목 공략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HBM 관련주 내에서 어떤 기술들을 보유한 소부장 업체들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한미반도체부터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날 이미 SK하이닉스 양 이 듀얼 본도라고 하는 것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이 공시에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SK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이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차츰차츰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초과 수요라고 하는 것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24년 월 22대에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월 35대로 이 캐파라고 하는 것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들도 나와 있고요. 이미 이제 SK하이닉스 양 수주만으로도 내년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이 4,15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에 이제 문제시됐던 고평가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설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구축한 이 엔비디아 밸류체인 내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도 차츰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 시기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2년이었는데 지금부터는 1년 단위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의 HBM 출시 기간도 1년으로 좀 단축된 바 있는데요. 듀얼 TC 본도 중 이 진동 제어가 가능한 제품은 이 한미반도체 쪽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더욱더 지위를 공고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목할 기술이라든지 소부장 업체도 방금 말씀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물량 확장보다는 이제 수율이라고 하는 것을 잡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뭐 건사 계측 장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파크 시스템스, 뭐 PSK홀딩스, 테크윈 등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HBM의 과도한 캐파 할당으로 이 디램 전공정 캐펙스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유진테크, PSK, 테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 부품 업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동률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뭐 솔브레인, 하나머티리얼스, 하나마이크론 뭐 등등등 또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HBM 수율 향상에 좀 초점을 맞춘 검사 그리고 계측 장비주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급등하면서 한 달 만에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스페타시스의 실적 성장세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성장세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도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레벨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에 보자면은 이평선이 60일선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스페타시스는 계속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추가 증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MLB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는 이 가격 상승 사이클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따라서 이 수급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미중 분쟁이 핵심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 클라우드 AI 기업들이 수요 증가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급은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주요 MLB 기업들의 증설 규모라고 하는 것도
자체도 지금의 수요 대응을 하기에 굉장히 벅차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클라우드 AI 투자 확대라고 하는 것이 이 MLB 전 제품 구간에서 공급 부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라고 하는 것,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이제 상향 조정이 필요한 2024년과 2025년의 실적 추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공장 가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캐파라고 하는 것들을 점차 늘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서 북미 고객 사양 매출 증가라고 하는 것도 달라붙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가 조금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네, 저희가 HBM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재료 중 하나가 바로 낸드입니다. 낸드 플래시 가동률이 최대치에 근접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낸드 시장의 회복을 이끌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지속적인 우상향 성장세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뭐 낸드를 이끌고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 예를 들면은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음성, 비디오 등을 함께 활용해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는 이 접근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텍스트에 기반한 학습 모델과 비교해서 텍스트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학습하는 모델에 비교해서 이용하는 데이터의 양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의 수집 경로가 다양해지고 이 저장 공간의 확장 수요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도화된 AI 모델이면 모델일수록 최적화 과정에서 데이터 발생량이 급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와 함께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예상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주목받는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ESSD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낸드 플래시 쪽의 핵심 수요처는 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래크당 고용량 낸드 탑재의 필요성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테라 이상의 ESSD 시장의 개화 시점이 앞당겨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성장세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의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여러 가지 업체들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낸드 부활에 일본 키옥시아가 투자에 시동을 걸면서 한국의 장비 업계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옥시아 관련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업체 어디 보고 계실까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익 IPS 좀 보고 있습니다. 키옥시아의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힌트를 조금 찾을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낸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키옥시아가 1년 8개월 만에 이 낸드의 감산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한때 30%까지 감산 규모를 늘렸지만은 최근에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이 100%를 달성하게 됐고요. 낸드 쪽은 6분기 만에 흑자 전환 이미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 설비 투자를 재개할 전망이고 국내 장비 업체들과의 설비 도입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설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V8이라든지 V9 등 선단 낸드 쪽으로 좀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앞으로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앞으로의 수익성이 담보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원익 IPS입니다. 지금껏 전공정 증설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제한적이었지만은 낸드 V9 신규 설비를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계획이 나오고 있고요. 즉 이미 수주라고 하는 거라든지 수요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증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 4분기부터 예정이 좀 되어 있고 신규 공정 추가로 인해서 앞으로의 캐파도 점차 늘어나고 이 수요도 맞춰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주 내에서 강석훈 PB의 탑픽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을 가져오셨는데요. 매력 포인트 들어볼까요? 예, KC텍이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물건 자체는 CMP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는 장비인데요. 시장에서 아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 갈수록 실제로 더 높은 수준의 평탄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웨이퍼 그라인딩, 즉 이제 연마 장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차 더 주목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실적의 성장세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따라서 여러 기관들의 수급도 저번 달 말부터 새롭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KC텍에 대한 새롭게 주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날아오르는 반도체주를 주제로 강석훈 PB의 원픽 KC텍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 내용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들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과 환경 매거진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24시간 메일이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 참견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50대 남성분 윤수님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 1억 원이고요. 국내 주식 95%, 현금 5%입니다. 현대차, 셀트리온, LG전자, DB하이텍,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캠, 현대로템 이렇게 7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수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수님의 포트에는 최근 가장 핫한 종목인 현대차가 담겨 있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좀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좀 양호한 성적표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두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분의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께서는 70점, 한중현 파트너께서는 80점을 주셨습니다. 먼저 차장님께서는 70점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주실 줄 알았는데 어떤 점이 조금 아쉬우셨고 어떤 점은 높게 평가하셨을까요? 뭐 사실 그렇게 아쉬운 점은 없었는데 종목들이 조금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좀 몇 개가 포진이 돼 있었다는 점 빼고는 아쉬운 점 딱히는 없었습니다. 네.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잡주 하나 없이 개별 종목군들도 사실은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담아 놓으셨고 대형주 비중도 적절하게 포트에 잘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기간 수익률도 좋으신 편이시고요. 섹터별 종목 분산도 잘 되어 있으셔서 운용의 묘만 잘 발휘를 해보신다면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중현 파트너께서는 80점으로 아주 좋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지금 채팅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80점을 주니까 다 놀랐다, 뭐 술 마셨냐라는 그런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을까요? 차장님이랑 완전 똑같은 생각입니다. 80점을 생각을 해보면 4월 첫째 주에 그때 한번 80점을 드리고 되게 오랜만에 그 높은 점수를 드린 것 같은데 정말 굳이 그 단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단점을 찾아볼 수 없었던 포트폴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과정을 보니까 그냥 과정을 좀 살펴보면 잘한 점은 따져보면 이제 적절한 종목 선정 그리고 분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게 다 좋으셨거든요. 굳이 못한 점을 꼽자면 이제 여기서부터 100점에서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었겠죠. 굳이 못한 점을 꼽자면 그래도 한 IT를 들고 계시지만 IT를 이분이 한 비중의 한 30%, 그러니까 LG전자나 DB하이텍 두 개 하면 한 30%쯤 돼요. 저게 이제 IT 섹터라고 하면 비중의 30%가 과연 LG전자랑 DB하이텍 비중의 30%만큼 가져갈 만한 종목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였고요. 이제 물론 이제 비중 30%를 SK하이닉스로 담으셨다면 저는 100점을 드렸겠지만 그건 이제 결과론적이니까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좀 좋으셨다. 그리고 굳이 또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현금이 5%밖에 없으세요. 이분은 거의 이제 비중 100%에 가까우시니까 그 부분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운 점을 굳이 찾아야 됐었던 그런 되게 좀 좋은 포트폴리오이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점 한중현 파트너 오랜만에 좀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자, 윤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항상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6년 전에 이제 시드머니 7천만 원을 가지고 친구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주식 첫 해는 이제 손실이 나서 호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서적도 열심히 읽고 또 경제 미디어 다 찾아서 보고 신문도 보고 열심히 기본 지식을 쌓아가지고 2년 차부터는 연평균 20%를 목표로 포트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0% 정도는 유지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고요. 종목은 섹터나 또 테마의 대장주나 이등주 중에서
고르려고 하고 포트의 50%는 연말에 항상 재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이제 수익이 나면은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시간을 기다려서 이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역시 많이 계시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은 중간에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장시영 차장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내 종목이 수익이 난다고 해서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조금 나는데 무조건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추세를 좀 따라가야 될 때 아니면 좀 멈춰야 될 때 이런 판단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분에 대한 마이너스 30점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로 또 평가를 해야겠네요. 네네. 욕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연평균 20% 수익률이면요. 뭐 글로벌 위대한 그 투자자들도 쉽게 내지 못하는 수익률입니다. 네. 최근에 지금 한 연평균 10% 정도 수익률을 내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부터 주식 시작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주식하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10%도 간당간당했습니다. 솔직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도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고 싸우고 하면서 조금씩 수익률을 올려왔던 건데 최근에 연평균 10% 정도 수익률 나고 계시는 것도 코로나 이후에 네. 2018년도니까 18년도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풀린 어떤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화랑이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쉽게 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좋은 수익률을 내시는 분들도 계셨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전에 없던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기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이 상향 평균화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에 몰빵해서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윤수님처럼 투자를 목적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시고 종목별 수익률이 아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것이라면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고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앞서 제가 잠깐 운용의 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용의 묘만 조금 발휘하신다면 예. 좀 더 나은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 수익률을 실현 가능 수익률 로 기준을 다시 한번 재측정해서 잡아보시고요. 최근에 시장 트렌드 추세 추종으로 따라가신다고 하면 추세가 꺾였거나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종목에서는 시간을 죽이시는 것보다는 추세를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종목으로 빠른 교체에 의해 거기서 시간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을 좀 가능한 수준으로 조금 낮추고 추세 형성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이어서 윤수님이 의뢰해 주신 다양한 궁금증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오늘 다울투자증권이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상향한 현대차입니다. 정말 40만 원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다음은 같은 비중으로 같은 기간을 보유했지만 현대차와 달리 윤수님의 애를 태우고 있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인데 현재 답답한 박스권 흐름인데 올해 내로 박스권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또 반도체주인 DB하이텍 현재 20% 넘는 손실로 포트 수익률을 깎아먹고 있는데 어제부터 좀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반도체주 랠리 합류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또 남겨주셨고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와 현대 로템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윤수님의 첫 번째 물음표 현대차입니다. 1년을 보유하셨고 현재 6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언제 팔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 40만 원의 목표가가 나오기도 했죠. 한중현 파트너가 보시기에 목표가를 어디까지 좀 잡아도 될지 그리고 혹시 중간에 어떤 신호가 나오면 좀 조심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리포트가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기본적으로 이 가격까지 무조건 갑니다가 아니라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A, and B, and C, and 등등 5월 조건이 아니라 and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키면 갈 수 있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널리스트가 이 정도 목표 주가 이 정도 제시를 했으면 그게 진짜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애널리스트가 뭐하러 그 회사 다닙니까? 그냥 퇴사하고 몰빵해서 자기가 부자 되겠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모든 이제 가정의 전제가 모두 다 들어맞았을 때
현실 가능한 수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그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논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썼을 때 목표 주가 얼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목표 주가가 왜 나왔는지 그 논리를 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보시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리포트를 보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이건 말씀드렸고 이제 일단 현대차부터 말씀드려보면 지금 기세로 봐서는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현대차가 좀 주가 되게 좋죠. 되게 좋은데 여기서 지금 아직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지 않는 밸류 중 하나가 현대차도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아주 큰 갈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또 정몽구 회장의 또 별세 그런 루머까지 돌 정도로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심심치 않게 돌고 있는데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면 결국 이제 그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 회사는 이제 현대차, 뭐 현대글로비스 등등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 사업회사인데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주식은 현대모비스라는 오히려 이제 홀딩스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으로 홀딩스 주식을 갖고 와야 되니까 오히려 현대차의 가격 자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올 현대모비스의 주식 수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한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현대차 포함해서 이제 사업회사들의 주가가 좀 높아지길 아마 바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별개로 지금 만약에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인도법인의 IPO 이슈 때문이라면 이 이슈가 식상해질 때쯤 아마 주가도 좀 슬로우 다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적도 지난 1분기가 피크가 아니었을까 싶은 게 2분기 때 이제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은 좀 슬로우 다운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심지어 밸류에이션 레벨도 지금 역사적 최고점 레벨이거든요. 역사적 최고점 레벨이라면 2021년에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2021년 1월, 2월에 갑자기 현대기아차랑 갑자기 애플카 얘기하면서 그때 엄청 현대기아차 엄청 날아갔을 때 그때 당시에 주가 레벨도 넘었고 밸류에이션 레벨도 그때 당시까지 거의 갔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뭐 보유 비중이나 뭐 보유 기간이나 수익률을 고려하시면 여기서 더 가든 말든 저라면 비중 절반 이상은 수익 실현하고 마음의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인도법인의 IPO 이슈가 반영이 되면은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살짝 좀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자기라면 10% 정도 반은 챙기고 나오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또 셀트리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장기 종목으로 매수해서 보유 중인 종목인데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수가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보유하면서 기다려도 좋을지 아니면은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좀 더 속도감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지금 장기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보면은 박스 하단 부근까지 좀 내려왔죠.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17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매매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17만 원 초반대에 매매 가격으로 좀 접근을 해서 매수를 했고 평단을 좀 낮춰놓고 보유를 했는데 박스를 뚫고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든다? 그러면 더 보유하고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면 좋겠죠. 근데 물론 지금 2분기 이후부터는 신제품 출시라든지 더불어 기존 제품 점유율도 조금 더 늘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든지 모레 이번 주 중으로 만약에 17만 초반 정도 가격이 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기다려 보시다가 만약 19만 5천 원을 뚫고 새롭게 추세를 만들 수 있다면 더 큰 수익도 이제는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부터서는 그런 식의 어떤 운용의 묘를 발휘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윤수님의 궁금증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연말에 포트를 재조정하면서 자, 보통 이제 연말에 50% 정도 포트를 아까 재조정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주를 하나 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 1등주나 2등주를 주로 담으시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고민을 하다가 지인의 한마디에 그만 귀가 솔깃하면서 DB 하이텍을 사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또 후회가 된다고 하시네요.
DB하이텍이 좀 좋지 못했잖아요. 예, 근데 이틀 연속 이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좀 이런 반도체 랠리 합류를 하는 건가요? DB하이텍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중현 파트너가 볼 때 DB하이텍이 좀 그동안 부진했던 건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좀 보면서 보유를 해야 될까요?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이 종목이 점수 감점의 요인 중 하나였는데 네. 참 아쉬운 게 그냥 소신대로 하시지. 1등, 2등 하셨으면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셨으면 그거라도 아니었으면 엔비디아 하셨으면 지금 뭐 사실 오늘 사연 안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참 아쉽습니다. 이제 남의 얘기를 들으셔서. 근데 어쨌든 반도체라도 다 같은 반도체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건 이제 이제 자막 나옵니다. 자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단 공정 합니다. 선단 공정이 뭐냐면 선자가 앞선자고요. 단자가 이제 뒷단 앞단 할 때 그 단자.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공정, 즉 어떤 공정이죠? 그러니까 되게 최신 공정을 선단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DB하이텍은 레거시라고 했는데 레거시는 이제 그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과거에 이제 유산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즉 이제 선단 공정하면 후단 공정 이런 단어는 또 없고요. DB하이텍은 원래 있었던 그 기존의 제품들, 최신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나오고 있었던 그 제품들을 바로 레거시 제품,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데 하필 최근에 이제 되게 좀 좋았던 게 선단 공정 쪽만 좋아하고 이제 레거시 쪽은 이제서야 좀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어쨌든 이제 이분은 윤수님은 이제 연말 정도에 한 번씩 이제 전체적인 포트 리밸런싱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은 아마 작년 연말에 이제 DB하이텍을 편입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작년 연말에 선단 공정 쪽은 정말 전망이 좋아서서 이거는 좀 매수를 하셨어도 됐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레거시 쪽은 아마 그 전망이 너무너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인 말 듣고 들어가셨던 것 자체가 되게 좀 아쉬웠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요즘은 이제 레거시 쪽까지 같이 좀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였을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에 리포트를 냈는데 내년도에 SK하이닉스의 그 이익을 HBM이 아니라 오히려 낸드 쪽이나 레거시 쪽에서 좀 캐리를 할 것이다. 이런 좀 파격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는 레거시 쪽도 한번 뭐 낙수 효과든 뭐 밸류 매력이든 뭐든 간에 올라갈 수는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윤수님의 좀 고민이 시작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좀 그러면 기다려 볼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볼까? 이건 좀 고민이실 텐데 이거는 뭘 선택하셔도 아마 좀 나쁜 선택은 아니실 것 같지만 저라면 그래도 계좌의 손실 확정을 짓기보다는 좀 DB하이텍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볼 것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견을 주셨고 또 윤수님이 이제 로봇 관련돼서 이제 좋게 보셨기 때문에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편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랠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또 답답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장시영 차장이 볼 때 이제 로봇주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산발적으로 조금씩 반등은 나오긴 하는데 추세가 이제 형성이 안 되거든요. 로봇주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추세가 깨진 상황은 아닙니다. 추세가 깨진 상황은 아니고 네. 추세가 잠깐 멈춰 있는 상황이고 방향을 좀 정하려고 계속해서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매크로적인 상황도 사실은 로봇주와 같은 성장주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위로 추세를 만들지 아래로 꺾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지금 당장엔 섣불리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아까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연내 금리 인하 횟수하고 내년 금리 정책 방향들에 따라서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시장 컨셉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눈치 보기가 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다거나 바뀐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요 기간 조정 기간에 종목 역시 이 종목 역시 셀트리온처럼 박스권은 아닙니다만 조금은 추세를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나쁜 상황은 아니니
여유를 좀 가져보시고 기다려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매크로 상황이 나아지면 성장주로 좀 다시 매기가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홀딩 관점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궁금증은 현대 로템입니다. 올해 포트를 조정한 종목 중에 가장 효자 종목입니다. 근데 비중이 제일 적어서 좀 안타깝다고 하셨는데요. 뭐 수주 모멘텀도 있고 철도 이슈도 있고 이 시점에서 비중 확대를 해도 괜찮냐라는 질문인데 조금 욕심일까요? 저도 이분 사연 들으면서 저 현대로템 주가를 봤지만 저도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잘 갈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웠는데 비중 확대는 저라면 현대로템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우주산업 쪽에서 좀 더 실마리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게 어쨌든 같은 방산으로 엮이긴 하거든요. 같은 방산을 엮이긴 하면서 성장성 자체는 그래도 거의 현대로템은 물론 이젠 뭐 해외 수출 모멘텀까지 붙었지만 해외 수출 모멘텀으로 관점으로 보면 현대로템의 철도 모멘텀보다는 우주산업 쪽이 조금 더 좀 강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좀 만약에 현대로템을 더 사실 거든 그 더 사시려고 했던 그 자금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보시는 게 어떨까. 어차피 두 종목 다 신고가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라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인적 분할에 들어가는데 인적 분할 전에 좀 매수를 이제 다 마치시고 인적 분할 거래 정지 끝난 다음에 인적 분할이 되면 이제 사업부랑 홀딩스랑 이제 사업부 두 개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로 쪼개질 때 그 두 개 합산 시총이 지금의 시총을 더 넘어갈 거로 충분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라면 현대로템의 비중 확대보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신규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윤수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장시영 차장의 포트의 참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참견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더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짧게요. 일단 뭐 현대차, 셀트리온은 홀드, LG전자까지 좀 홀드를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DB하이텍을 일부 좀 매도를 하셔서 현대로템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을 17만 원대 초반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다음 추세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 네, 한 줄 평 하시던 대로 하세요. 네, 강하게 아주 짧고 굵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따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윤수님 이거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저대로 이제 투자 의견도 한번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짧게 해주셨네요. 자, 윤수님 방송 잘 보고 계시죠? 네, 두 분의 포트의 참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더 성공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사연 신청자분들께는 선물도 드리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은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하게 오르는 종목 중에 넥스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6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소식을 알리면서 현재 정규장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넥스틸 현재 7% 넘는 상승세 9,31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푸드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CJC푸드 우선주, 그다음에 CJC푸드까지 상승률 상위단에 위치한 모습인데요. CJC푸드 원 우선주가 3%대 오름세 가져가면서 23,7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CJC푸드 같은 경우에는 3.4% 오르면서 6,2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KG 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정규장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최근 제대로 된 급등세를 보이는 한국가스공사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권 내에 위치한 종목들이 대부분 단주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짚어볼 만한 종목은 현재 NC트론이 8%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 홈캐스트가 거래량 1,000주 정도 실리면서 7.5%대 상승세를 가져가네요. 2,79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넥슨 게임즈 역시 5.7% 상승하면서 정규장보다 더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점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에 실리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먼저 4조 대립이 정규장에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78,0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KC코트렐이 2%대 약세 흐름 보이면서 1,18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K카 역시도 거래량 좀 실리면서 2%대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C코트렐 오늘 강세였지만 시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이 밖에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단에서도 1%대 약세 흐름 보이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 시간에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이 시각 현재 가장 강하게 밀리면서 4.5%대 하락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제3자 배송 유상증자 소식을 알리면서 시간에서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407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라이콤이 현재 23만 주의 거래량 끌어오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정규장에서는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2%대 약세에 4,370원에 거래되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5위는 라이콤이 자리했습니다. 라이콤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오늘 장에서 테슬라발 호재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조금 전에 투자주의 종목 지정 공시에 소폭의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열어보겠습니다. 4위는 CJC푸드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반도체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푸드 관련주입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상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규장에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한 덕분인지 CJC푸드와 CJ스푸드 우선주 모두 3%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3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위에는 제로투세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출생 테마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유아용 화장품 성장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급반등하면서 7%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조금 앞으로 정책 모멘텀의 성장세로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0살에서부터 7살까지 유아용 화장품 제작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지금 화장품 테마라든지 저출생 테마라고 하는 것을 모두 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말부터 주가 흐름도 괜찮고요. 실제 미국이라든지 인도를 중심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500%, 인도가 1,600% 매출 폭증이 나왔다. 이런 식의 기사도 나왔고, 호주, 영국 등으로 매출처가 다양해지면서 기존에 이제 동남아 중심이었던 이 매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체 유화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궁중 비책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인기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또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저출생 정책으로 수혜를 볼지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긴 해요. 근데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좀 오를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테마 모두 이미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은 지 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는 조금 권하진 않고요. 그냥 들고 계셨던 분들만 계속 들고 가시는 걸로 좀 권해드립니다. 네, 제로투세븐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어서 2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에는 넥슨 게임즈가 자리했습니다. 최근 기관의 러브콜이 거세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에서는 5% 넘게 상승하면서 16,000원을 가뿐하게 돌파했습니다. 또 오늘 넥슨코리아와 계약 체결 소식도 전했는데요. 내일장에서는 좋은 에너지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넥슨 게임즈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실적 회복 구간에도 있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도 게임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넥슨 게임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다시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도 이 게임 쪽으로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뭐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출시에 앞서서 강세도 조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서 뭐 출시 전까지는 조금 주목하셔도 괜찮다라 보고 있고 게임의 흐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넥슨 게임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만 탑픽은 뭐 크래프톤 뭐 그리고 향후에 상장될 시프트업까지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뭐 그렇지만은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도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위에 랭크된 넥슨 게임즈 들어봤고요. 바로 1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가 자리했습니다. 피부 인체 적용 시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오늘 정규장에서는 강보합권으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시총 규모는 약 900억 원을 넘겼습니다. 현재 시간외에서 10만 주 넘는 거래량 실리면서 4% 넘게 상승하며 1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탑5를 통해 여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자, 만나보기 전에 전에 얘기했던 종목들이 아주 그 좋은 목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보죠. 한중현 파트너가 지난주에 그 한국가스공사 얘기했는데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수익률 26.3%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 기억들 나십니까? 이거는 절대로 길게 보시는 게 아니고 딱 일주일짜리 승부로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 고점까지 35%가 올랐더라고요. 되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평소 다른 종목이었다면 이제 계속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목표 주가를 한번 좀 스탑 사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모두 매도 메이드를 지어보자.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시영 차장도 알테오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 25만 원 돌파하면서 무려 수익률 59%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짧게 얘기 들어볼까요? 뭐 증권사 리포트들 30만 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계약 조건으로 지금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약업체와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목표가 한번 상향을 해서 더 기다려보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도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 3천당 제약인데요. 장시영 차장의 내일장 원원 포인트는 유럽과 미국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게 장중에 종목을 좀 선정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게 장중에 20% 넘게 급등해서 종가가 한 16%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일리아 시밀러가 유럽 쪽과 미국 쪽에서 어떤 진출해서 허가권 이슈가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경구형 인슐린이 중국 판권 계약을 맺을 예정이고 글로벌 판권 계약도 사실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판권 계약이 완료가 되면 임상 시험도 시작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어제 뉴스가 나왔죠. GLP-1 관련해서 경구용 인슐린 관련해서 위탁 임상 업체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서 자사주 50만 주를 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판권 계약에 대한 어떤 이슈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급등한 부분들은 자사주 매각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좀 급등을 한 것 같은데 가격은 사실은 제가 12만 5천 원 정도를 사실은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시초가에 좀 흔들린다고 한다면 뭐 장중 저가 매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편승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중현 파트너 내일장 원호는 한국섬유입니다. 아까 앞서서 한국가스공사도 길게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국섬유도 어떻게 단기 승부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포인트 all or nothing. 이제 여러분들 다 all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전략 회의가 있죠. 우리 가만 생각을 해보면 유전 테마가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개화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아브레우 그 박사가 이제 기자회견하고 그날 이제 모두가 다 폭락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스킴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테마가 개화를 하고 있었던 때였고 지금 이제 테마가 이미 성숙한
단계였어서 이제부터는 좀 종목별 선별이 조금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랑 모레 한 이틀간 단기적으로 한국 석유 이상의 단기 매력을 보이는 종목 그럼 무엇인가 했을 때 그건 저도 또 안 보여서 저는 한국 석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한국가스공사보다 더 짧게 보셔야 돼요. 내일이랑 모레 딱 이틀 동안 승부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보는 걸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장시영 차장은 삼천당제약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한국석유 오늘의 원어원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는 장 막판에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상해와 선전이 나란히 0.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유럽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건데요.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 부과를 알린 뒤 첫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일각에서는 유제품이나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프랑스와 독일 모두 빨간불로 출발했는데요. 닥스 지수가 0.4%, 갸크 지수가 0.3% 오름세로 출발합니다. 잠시 뒤 미국에서는 5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공개됩니다. 이미 5월 CPI와 PPI 둔화를 확인한 가운데 소매 판매마저 예상치를 밑돌면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30분경에 공개되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인이었습니다. 유튜브에 포토의 참견 검색하시면 방송 후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